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통령이 SNS에 착심하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냐 깡패냐 뭐 그런 그렇죠. 폭로 분노하신 건데 내용인즉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자기가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진술하라고 하느냐. 그쵸. 이거는 사실상 강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대통령이 곧바로 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의 강도 그리고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 검찰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동안에 정치적 정말 사망을 시키려고 윤석열, 한동훈 당시에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단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 연호의 술파티 이런 것들 감찰 지시하다가 보니까 김성태의 전 회장의 그런 진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해서 콕 집어낸 보도들이 최근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요. 그 대북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방북에 대한 그런 성금을 상납했다. 요거 가지고서는 태국에서 귀국을 했었거든요.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이재명 씨와는 전화를 한 것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모른다.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느 순간 검찰에서 계속 수사 조사, 진술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고 의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대납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이 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드러난 거는 본인이 지인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있어야 내놓을 텐데 검찰이 자꾸 뭔가 내놓으려 한다. 이재명한테 돈을 준 게 있다면 차라리 있다고 말하고 싶다. 줬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면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털려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조작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하나의 단서의 발언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또 다른 지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있었던 또 다른 배사용 KH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검사실에서 통화를 해요. 김성태 회장이 그러면서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 받는 게 가장 낫다고 한다. 그러니까 공범 관계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한테도 이 말 좀 전해다오 이러면서 검사실 안에서 그 같이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배상훈 회장과 이런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진술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아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지금까지의 이재명 지사와의 뭔가 문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상당한 근거로 드러났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검찰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서 정말 검찰에 대한 이런 악랄한 수법은 강도, 살인, 납치보다도 상대방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정말 악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번 사실에 대해서 역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윤석열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감방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뭔가 혐의를 받으면 검찰에 가서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없는 허위 진술까지 하게 되느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보다 사실 이게 정치적 사건일 때 상당히 더 악랄하게 그런 조사와 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런 평검사의 의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갖고서는 사건을 전제를 깔고 이 방향으로 수사해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정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있다가 윤석열 정권을 바뀌면서 갑자기 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대선에서 지면 정말 이렇게 비참하구나를 이런 이재명 후보의 그런 여러 탄압들을 보면서 구구절절하게 느꼈던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도 처음에 공소취소 모임으로 시작된
시작된 것이 이제 당 전체의 기구로 만들어졌고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고 지금 7개 대상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 12일에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의 건이 이제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 대장동 사건, 위례 신고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 저축은행 명예훼손 사건 등 여러 가지 검찰이 조작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전 정권 탄압에 들어갔던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지 이 조사와 수사에 연루된 많은 이전의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이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 명예훼손을 받고서는 정말 평생 트라우마를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깨끗이 그래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을 추가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듯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른으로 둔갑시켜서 녹취록을 왜곡했지 않느냐. 이거 정말 특히 그 개인에 대한 이런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재창희형으로 저도 들리던데 그때 들으셨잖아요. 녹취록. 예, 예. 그거를 실장님, 그다음에 유래 신도시를 윗어른 그랬는데 그때 많이 웃겼잖아요. 그때.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구나. 저는 정말 검찰이란 조직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예. 예,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안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갖고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정치적 그리고 정신 건강의 소모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올바로 가려면 이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그런 탄압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으로 좀 이렇게 정말 앞으로의 구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피해받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날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들린다고 하던데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그때 어떻게 들리던가요, 의원님은? 진짜 되게 사람의 예. 이게 리스닝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려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그렇게 들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다 맥락이 다 있는 네, 거잖아요. 있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이랑 회의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찍혀가지고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불필요한 공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외교 순방만 갔다 오면 계속 문제가 되는 그거 MBC 탄압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비상계엄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갖고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그거를 또 덮겠다고 그때 김은혜 또 홍보실장 대변 얼마나 다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또 두둔을 한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본인들이 없는 사실을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 되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 쳐야 돼 하는 회한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에도 이재명 후보 우리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하면 예. 참 이렇게 그 김은혜 씨 사례를 보면 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 없는 말을 때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변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대변이 못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대변인 브리핑할 때도요 되게 기계적으로 하면은 우리 청중들이 다 알아요. 얘는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영혼이 없구나. 예, 예. 그냥 읽는구나랑 정말 이 사람이 무죄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아니면 이 후보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말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거에 대한 톤과 매너가 분명히 있거든요. 표정에서 다 나타나고요. 이게 바디 제스처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진정성을 언론한테 얼마나 소통을 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런 대변인 하면서 JTB와도 인연을 맺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언론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후보를 정말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일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 알아서 사퇴해라.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건 알겠는데 국민들이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 그러면서 법관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사실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든 국민한테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개혁만은 안 되라고 방어선의 최전선에서 본인이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아니 사법부가 이렇게 주관적이야? 왔다리 갔다리 해? 하면서 이진관 판사와 우인성 판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직위원은 또 이래?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누구는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주는데 누구는 정말 이거는 뭐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김건희가 샤넬백을 받아도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무혐의.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법의 신뢰가 무너뜨려 보는 거잖아요. 아, 판사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권위와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윤석열 구속 당시에 직위원 판사는 결국에는 구속 취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 뻔했던 그런 무리한 수를 뒀던 판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100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이 100을 바꾸게 되면은 1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의 권력과 권한들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본인이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계속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요구인 것이죠. 예. 어쨌든 이번 그 재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법은 상식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법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김건희 씨 사건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백 2개의 그라프 목걸이 총 3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800만 원짜리 샤넬백은 우인성 판사는 무죄로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진관 판사는 포괄일죄. 그래서 하나로 그렇죠.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뇌물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건진법사가 이유 없이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샤넬백 주겠습니까? 그게 무혐의라 그러면은요. 아니 당선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그런 명품백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돼요.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네. 나는 그러면 아무런 청탁 안 했고 정말 축하해서 주는 거야 라고 네,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선되면 명품백 100개 정도는 받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재판이었다는 받은 거죠. 사람이 가방을 줘요. 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럼 나중에 뭐라도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아유, 이게 다 하나하나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정말 뭐 하나를 받더라도,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를 받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받을 때는 정말 내가 정치인이고 정말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주셔도 저는 원칙대로 열심히 할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라고 하고서 뿌리쳐야죠. 그걸 안 하고선 냅다 받아놓고서는 그거를 갖고서는 무혐의를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게 정말 사법부가 정말 봐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판사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뭔가 청탁의 정황이 전혀 없는 거를 말소해버리면은 이건 무혐의가 된다는 거는 정말 1심에서 너무한 판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급심 판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 이게 정말 대법관들이 있고 사실 판사들이 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래도 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12.3 비상경 그리고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서의 재판을 여러 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각 재판부가 다르고 판사의 그런 판단이 각자의 그런 식견이 있을 거는 존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판결문으로 쓰는 것이고 결국에는
형으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한 숙고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중차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양한 개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그냥 판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청탁이 들어오면 조금 봐주고 아니면은 그냥 엄하게 초코파이 사건도 그냥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나름의 그래도 국민적인 기대와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판결이라는 거를 책임감 있게 판결해달라. 이 정도에 대한 내부에서의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의 그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부의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봐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정황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혁도 당하기 싫어. 우리는 계속 독립적이야. 우리는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사법부의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도 옛날 고리짝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법부가 가려고 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너네도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코파이만 같은 경우도 초코파이 하나 받았다고 유죄하니까 유죄를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사에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재판으로 갈 참, 일이냐고요. 네. 그래서 그거 초코파이 하나 훔치는 그거 얼마나 또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재판으로 가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주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 소부 그러니까 4명의 대법관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곧바로 갔다. 그게 탄핵 사유 같은데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가능한지. 그런데 대법원에서 봐야 될 게 지금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안을 들고 나올까 저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탄핵하는 발의가 되기 전에 이제 도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 최혁진 의원이랑 해가지고 몇몇의 그런 의원들이 도장 좀 많이 받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도장 받자 그러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청회 이 토론회도 했고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사법개혁으로 전반적인 쇄신을 하는 게 현명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원 노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이 국민들한테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영향력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법원 노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어떻게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막으려고 그러고 수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공론화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이권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포지션에서 대법원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게 임기가 27년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한 이후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곧바로 대수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수보의 그 일관된 대통령의 그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바가지 그거 좀 없애자. 그래서 기름값 바가지가 지금 심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리터당 200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거 걸리면 담합은 폐가망신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사실은 민생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사실 제기하지 못했는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워낙에 K 한류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돼요? 문제의식이나 있어요? 맨날 술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 챙길 여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하는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K 관광의 경쟁력 제고 저도 그 생방송 그 현장에서의 여행업체와의 그런 토론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 보니까 아 정말 현장 얘기를 들어야지 좋은 대안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소소하게 우리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쫙 모아갖고 대책 마련을 한 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게 제주도 렌터카 요금 성수기 때와 비성수기 때와 엄청난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고무줄 잣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잡겠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요금제 표시를 미리 해서 이용자들한테 알 권리를 주고 바가지 옴팡 씌우는 일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경고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취소해버린다. 권한을 취소해버린다는 거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합리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투명한 그런 가격 제시 그래서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시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또 이제 그 기름값 급등에 대해서 이런 네. 언급도 했습니다. 걸리면 영업 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게 그 호르무즈 예. 그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그 7개월치 기름이 비축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게 봉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오려면 며칠 걸리는데 이게 기름값 오를 때는 거의 LTE급이잖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불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소진되지 않았는데 네. 그냥 이 전쟁 터지고 나서 곧바로 미리. 그냥 미리 네. 꽉 채워놨어요. 어. 왠지 기름값 오를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도 그래, 그런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리터당 300원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이게 반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사건 터지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에 대한 저도 이게 작동이 되고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비축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유류값 상승에 대한 그런 공포를 더 자극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카 막 발동되고 그러잖아요. 매도 심리가 막 작동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경제가 막 출렁이는 것보다는 그 포비아를 유발을 해가지고 예. 언론들이 사실은 그런 거 좀 조정을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기름값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주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들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자 아니면은 그 관계자들한테 심리를 아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에 가격 표시를 뭐든지 숙박이든 기름값이든 렌터카든 어떤 면에 있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 요금 씌우고 이렇게 체계 없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관광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권한을 취계하고 영업신고를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예방과 신고 대응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해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의 요인으로서의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합동 점검반도 만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제보하면 포상금도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 나쁜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하고 또 포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예. 포상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전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테 포상금 줄 때 100억씩 주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팔자 고치게. 로또보다 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씩 줘도 막 4천억씩 이거를 조작하고 막 공정거래를 해치니까 100억 준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남는 거죠. 예, 네. 내부에서의 그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재원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 고발자들한테 힘도 실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뭐 일타상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득이 되는 포상금이나 내부 고발이나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수보에서 이게 회생 불가능 그 폐가망신 시키겠다고 한 7가지 비정상이 있습니다. 예. 마약, 공직 부패, 불법 부동산,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악성 체납 그리고 중대 재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수긍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쪽 꼭 필요한 건데 그동안 고질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됐던 것들인 거잖아요. 마약만 하더라도 뭐 지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천생한 마약 사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마약에 대해서 문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은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악질적인 뭐 재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마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상시 가동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자라는 면에서의 그런 대통령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5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차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지금 하루하루를 아주 아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설 특검이 지금 두 개잖아요. 예. 쿠팡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예. 그런데 특검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쿠팡의 그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네.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엄희준 검사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봉권 띠지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선 폐기와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검찰에 이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엄희준 전 검사죠. 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반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또 표현을 하는지 정치하고 싶으신가? 왜 그러시지? 뭐 정권에 대항하는 뭔가 그런 전선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문지석 검사죠. 예. 압박을 해가지고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라고 쿠팡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이거를 무혐의 처분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문 검사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엄희준 검사가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으로 넘겨져서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향신문에서도요,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 나오면서 이게 수사 외압 의혹에 공개 증언을 한 문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두둔하는 보도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허위 진술도 엄희준 그런 검사가 이미 유죄로 검찰은 기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증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성 특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주인 검사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과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재판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관봉권 띠질에 대해서는 지금 의도나 고의성이나 은폐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입증을 못하면서 기계적인 그냥 현장에서의 증거 관리의 오류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이게 건진범사가 이렇게 수많은 현금을 띠지가 있는 상태로서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떤 유익 경로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돈이 통째로 올 수 있는지 저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랑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지시하는 그런 검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을 못했다고 하니까 좀 김이 빠지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났던 인물이 최재형 검사입니다. 네. 마이크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개 쳐들고. 네. 네. 다름 아닌 법사위 국회에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음. 웬만하면 증인 딱 가면 예. 의원들이 추궁하면 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세우고 와. 직업병이죠. 아, 직업병. 검사들은 어디서도 윗선의 지시 외에는 예. 정말 피의자를 대할 때나 이럴 때는
아주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하고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그 일환으로 그 수사관들도 여기 써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비읍시옷. 예, 비옵시우 XX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라. 쫄지 말아라. 위축되면 안 된다. 본인들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쫄게 만들어왔고 허위 진술도 유도해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반응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이걸로 이렇게 마이크 쳤던 거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읍시옷이 막 논란이 네.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병신 뭐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럼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비옵시오 XX면은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네. JTB의 품격이 비읍시오, 떨어지니까 네.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고 다른 거 해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예. 그런 방식으로 본인들끼리 그 정황 진술 맞추면서 깨악깨악거리면서 혼자 막 이렇게 뇌피셜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정신 승리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쿠팡 이야기 하셔서 이제 제가 추가로 드린 질문인데 네. 추미애 의원이 네. 페북에 그 공소청, 중수청에 대해서 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 정부 안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쿠팡 문지석 검사가 예. 이제 상사의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금 반발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그 문지석 검사는 징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개혁안이 그래도 정부랑 다시 한번 당청이 조정을 해갖고 이번에 2월 24일 날 재입법 예고를 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식으로 간다. 중수청 이원회가 1원화로 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대상도 9개에서 6개로 네, 이렇게 줄이는 줄이는 걸로. 예. 예, 중수청법은 그렇게 됐고 공소청법은 이제 검사 징계와 검사 파면이 가능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방식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의원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나가서 뭐 토시 하나 등 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선 시행령 만들어갖고 검사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를 거라는 약간의 우려 걱정해서 추미애 의원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보면은 검사의 그 직무에 보면은 여전히 상명하복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남아 있고요. 예. 검사 동일체에 대한 조항이 유지되기 때문에 윗선에서의 지시를 뭉개거나 안 했을 때에 대한 이 징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우려를 이렇게 쿠팡에 어민준 지시했을 때 문진석이 반발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반발하는 문지석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면서 페북에 6개나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페북에 많이 쓴 건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부 안에 따르면 공소청 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주의 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말대로 쿠팡 사건의 사례를 보면 문지석 검사는 어미준 지청장한테 반발했으니까 네, 예. 처벌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앞으로 누가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상명하복 조항이 그대로 네. 살아있고 활용이 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를 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수사 기소 분리로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검찰 개혁의 취지였는데 여전히 지금 그 공소청법의 검사의 직무에 보면은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특사경을 지휘하려면 수사 지휘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랑 앞으로도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려를 포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정에서 이제 소란을 해가지고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는 이하상 변호사, 다른 한 명은 권우현 변호사인데 이하상 변호사는 어쨌든 깜빵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집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대법원 규칙상 감치 처분은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우현 변호사가 그날 이제 그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서 네.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감치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사실상 종적을 감췄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법의 허술함에 따라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감치 명령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와, 댓글을 봤더니 예. 법꾸라지다라고 많이 써 있어요. 진짜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정치 이슈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까먹고 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재판에 하나도 안 나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왔다가 이하상이 감치된 그 순간부터 이제 안 나왔겠죠. 아 그러면은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인단 네.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잠적한 거잖아요. 상대가 와, 이진관 판사가 아니었으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 이진관 예. 부장판사는 다 체크했을 겁니다. 예. 오늘 권의원 나오는지 체크해보라고. 그렇죠. 끝나고 재판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감시시켜 버릴까봐 네. 결국에는 이게 사법부에 정말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변호인들이 법을 잘 알았고 3개월만 버티자. 이진관만 피해 다니자. 이런 방식으로 구치소 가는 건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유튜브 갖고 이상한 말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정말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의 그런 명예훼손이나 품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발언 안 해야죠. 예. 하려면 당당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형을 받던지 아니면 이런 거 무서우면은 그냥 조용히 사세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치졸하게 정말 이하상을 칭찬하면 안 되는데 이하상은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구치소에 끌려갔네요. 그나마 원치 정말. 않았죠.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그렇죠. 네, 네. 아유 나오고 그럴 나서 말이죠. 얼마나 네. 또 시끄러울지 정말.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 예. 많이 후회했겠죠. 왜냐하면 깜방에서 한 열흘 넘게 있으면 춥잖아요. 또. 후회했으면은 그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김용현 대변은 안 하고 계속해서 정치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본인 주장만 하고 오히려 재판을 망치고 있느냐. 정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오해들이 수도 있죠. 많잖아요. 네. 본인의 이름값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 엄청 슈퍼챗 받아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변호인 하는 것보다 수임비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의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한 뭔가 모색하는 구치소에서 수감기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면 권호연 변호사는 25년 11월 19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그 뒤에는 또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막상 깜빵에 가려고 하니까 소재 불명으로 참. 그러니까요. 참 아유, 정말 그냥 할 말이 없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뭔가 정부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름값을 구구 지지를 얻어가지고 올리면서 지금 대구시장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예, 수갑찬. 이거 수갑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이진숙이다. 그 기억나시죠? 예. 국민의힘에서 국회 내에서 무슨 이진숙 모셔다가 토론회 할 때 우리가 이진숙이다 하니까 다들 떨떠름해갖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진숙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로도 한번 희화화가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한테는 먹힌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한테는 그게 먹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대구에서 한동훈이 출마하면 안 되니까 이진숙을 지금 출마시킬까 하는 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선이 냉혹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표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TK는 통합을 하면 이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니까 통합 시도할 것 같은데 예, 정작 대전 충남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질 것 예. 같으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구 경북을 통합해가지고 통합지사인데 이진숙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대구 경북은 그것으로 정말 앞으로 더 낙하산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정말 행정 잘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살림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정치적 수사만 가지고서 외치고 뭔가 대항하고 그러면서 몸값 올리는 이런 뭔가 대중적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극우의 그런 지지 후보들을 대구 시민들도 당연히 감별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